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감염 속도가 진정되지는 않고 계속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리 두기 조정만 하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만 할 뿐 고통과 희생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에 따라서 단계별 재정 지원 및 정책적 지원책을 함께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민사회는 이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수차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월에도 4월에도 9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입장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또 12월이 돼서 똑같은 내용으로 정말 비슷한 내용으로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 상황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2021년의 예산은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예산에 중점을 맞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찔끔 예산만 편성했을 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는 사람의 생명도, 삶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사자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부와 국회에 사회안전망 없는 이 방역정책은 시효가 다했음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피해와 희생 떠넘기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쓰고 해야죠.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격상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우려가 돼서 신중하다 이렇게 지금 며칠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거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경제적 피해라는 것들은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을 쓰고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을 하면 최소화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방역 정책은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은 정부가 마땅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오랜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중수본이 2단계 거리두기를 했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적 피로감 때문에 거리두기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피로감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자영업자들 파산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죽을 파는 게 꼼수 영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도일 것입니다. 왜 거리두기 격상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물론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정부가 그간 마련해 왔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요즘에 아프면 쉬라는 말도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1 지침으로 지정했던 이야기입니다. 올봄에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2, 3일 쉬라고 했다가 유급병가나 상병수당도 없는데 어떻게 쉬냐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 말도 이제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코로나 이후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부터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라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상 부족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월요일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으로 밝혔듯이 상급 종합병원, 대형 민간병원들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병상 한두 개가 아니라 병동 단위로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일요일에 내놓은 정책은 여전히 국립병원 중심이고 민간 대형 병원들 동원할 계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중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병상이 충분히 확보될 계획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공공병원에만 의존해서 코로나19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간의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저소득층, 홈리스, HIV 감염인 등은 병원에서 쫓겨나서 지금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도 대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겨우 지방의료원 3곳을 2025년까지 신축하겠다는 계획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거의 방치하고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환자가 아주 조금만 증가할 때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급격하게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비록 환자가 폭증해서 물론 위기가 한국보다 심각하긴 하지만 하루 10,000명 이상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확진자가 1,000명이 되니까 의료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상 확보라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명과 건강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고통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단체들은 요구합니다. 치료 대응을 위해서는 당장 민간병원들을 동원해서 위기 극복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대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방역 대응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이나 시민에 대한 강제 지침만 발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단계를 지키고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잘 할 수 있는 단계별 재정 지원 매뉴얼도 함께 발표를 해야 하고 단계별로 한시적으로라도 시행할 수 있는 긴급 사회보장 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방역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에만 2,000병상이 넘는 병원이 10개가 되고 300병상 이상이 되는 병원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는 대부분 다 국공립병원 위주의 병상만 확보했을 뿐 민간 대형 병원은 지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민간 대형 병원에 대한 그 병상 확보를 위한 요구와 또한 대형 민간 병원은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병상을 좀 내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님께서 취약계층의 지금 어려운 상황과 그 다음에 대안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집하고 사무실이 좀 거리가 멀어서 그 오전에 사무실로 나갈 때 버스 한 번, 지하철 2번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듣기 싫지만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 내부를 보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뉴스, 라디오를 비롯해서 언론에서 연일 쏟아내는 것들을 보면 확진자 수가 얼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변할 거다, 이런 방역에 대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마주할 때면 정말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장기화 될수록 비참함이 계속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심각하게 피해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이제 이건 모두가 아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행하는 정책을 정부에서는 무려 1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택근무가 가능하고 자택근무가 가능하고 휴직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보존받으면서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극소수에게만 가능하게 해왔던 사회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해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절규를 삭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불가능한 사람들, 대면만이 삶이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비대면을 강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더 고립된 벼랑으로 내몰고 있기도 합니다. 며칠 전 방배동에서 60대 김 씨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0대 그의 가족인 30대 최 씨는 장애 등록을 하지 못했지만 발달 장애가 있었고 김 씨가 죽은 직후에 집 인근 역에서 노숙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가족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공공근로에 참여한 일자리 소득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과거 뇌출혈로 인한 수술 이력이 있었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장기 체납되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보장받지 못했던, 신청하지 못했던 이유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작년 겨울에도 인천에서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천 일가족의 죽음으로부터 1년이 지나서도 그 기초생활보장제도 올해 시행 20년이 되었는데 그 2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죽음 앞에 내놓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인 것입니다. 그 언론에서 그 지자체로 전기세 등의 체납 상황을 내렸지만 지자체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 방배동 가족의 비극이 알려진 이후에. 그런데 더 실제 문제적인 것은 매년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나 조금 안정적인 공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가구는 단 10%도 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최 씨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엄마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가 사망한 직후에 자신의 공책에 엄마가 사망했다 도와달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그가 어머니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움 구조를 요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조,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구조가 무디고 낡고 부족하기 때문에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감지하더라도 그것을 방치했고 그렇게 방치하는데 너무 익숙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이 더 다양화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은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빈곤 문제를 부차적으로 치부하고 예산 논리에 가둬둔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입니다. 예견된 장기화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는 기존 사회정책에 켜켜이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해고를 막지 못했고 임대료를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핑계로 복지 기준선이자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기도 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삭감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가능한 극소수의 공공병원을 전담병원으로 돌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공백을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은 가난한 사람들, 권력관계 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위험 상황에서 위기가 빈곤과 불평등에 가장 먼저 또아리 틀게 한 사람들, 권력과 기업, 정책 위반자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조차 폐지하는
폐지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누구도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의 공백을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뉴딜이 될 수 있을까요? 마땅히 폐지되어야 될 만한 것을 언급했는데 그걸 한국판 뉴딜로 포장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점차 코로나 때문에 건강 불평등,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정말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그 정치하는 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찬 엄마들 김정덕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사실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돌봄 공백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블랙홀처럼 점점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먼저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저께 경남에서는 그 9세 아이만 두고 일가족 3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아이가 홀로 집에 남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전주시와 지역 봉사단체에서 대책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책이란 것이 아이에게 하루 2번 비대면으로 식사를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멀리서 할머니가 오셔서 돌본다고 합니다. 아이가 자가격리된 25일까지 이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 고위험군 또 다른 개인에게 국가가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것뿐입니다. 이게 코로나 1년이 다 돼가도록 9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K방역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가족들과 떨어져서 집에 홀로 있는 아이가 어떤 심정일지 헤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분리 조치를 할 거면 그 후 아이가 어떻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을 했어야죠. 정부는 뭐하고 자원봉사 단체가 나서서 아이에게 밥 2끼를 갖다 주도록 하는 겁니까?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온전한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루 2번 먹을 거 갖다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화로 8번 하던 거 좀 아이가 안정적이라고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그걸 방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도 아니죠. 국가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방임하고 있는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실인지 아이의 연령세에 따라서 어떻게 머물 수 있는지도 처우가 달라지겠지만 너무 어리거나 정말로 갓난 아이라고 한다면 동반해서 수령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가정 내에서 머무르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은 그 병상 상황일 거라서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기저기 뚫린 방역망은 돌봄 공백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몸과 마음을 온전히 보살피도록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과 행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원봉사들 무급으로 방역 위험 노출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인력을 확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책 논의가 정말 없었을까요? 대책이 없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한 지 3달, 4달, 5달 지나도록 아무런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보입니다. 돈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기업에 다니진 않습니다.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들이 정말 많고요. 지자체가 신경 써야 될 돌봄은 바로 이런 공적 돌봄이어야 합니다. 무급 노동과 유급 노동을 짊어지는 양육자에게 아동을 보살피는 일은 전인적인 결정의 연속입니다. 유급 노동은 고용 형태 및 소득 여부에 따라서, 무급 노동은 돌봄과 살림의 노동의 강도, 그 부담을 공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세심한 정책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아동을 보살피는 양육자들의 돌봄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은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 비대면 근무 등을 아예 고려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 속에서도 오롯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양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동을 홀로 또는 형제 자매들끼리 자택에 두고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도 여러 가지 사회 공적 돌봄의 공백에서 비롯된 일이었죠. 이럴 때일수록 양육자들의 처지에 따라서 아동의 돌봄 현실이 극명히 갈립니다. 국가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아동을 보호할 때 그들의 양육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자별적인 아동 방임 및 학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양육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아동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양육자와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과 건강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공적 돌봄 역할을 하던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들이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대폭 축소 운영함에 따라 정말로 아이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아동학대를 방치하거나 방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처한 돌봄 부재의 상황과 안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결과 배를 곪거나 이중 방임 및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들도 다수 발생하기도 했죠. 돌봄권은 양육자가 돌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동에게는 생존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보살핌을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학교 돌봄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머물러 온 공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동 발달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야 마땅하고요.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적 돌봄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나 재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죽음 등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보살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로 인한 것이라면 그 틈을 메우는 일에 모두가 나서도 모자랄 판인데요. 감염병 위기로 정서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온 사회가 나서서 살펴줘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전인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 돌봄도, 학교 밖 돌봄도 절실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있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관인 학교가 그 역할을 맡는 게 당연하고, 학교 밖에 있다면 지자체가 그 열심을 다하고요.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돌봄 사각지대를 없앨수록 그럴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전에 아끼지 말라고 모두가 나서서 요구해야 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만 맡기지 말고 학교 안팎으로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자라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꾸려나갈지 정부기관, 특히 교육부, 교육청이 제 역할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양육자가 모든 요소를 고려해 최선을 선택하기까지 물리적, 심리적 상태가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양육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적 책무를 다할 때 양육자들에게 아동을 돌보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이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준비하신 것보다 살짝 조금 더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최경숙 노인장교양 공대위 공동대표님께서 노인돌봄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19는 많은 걸 변화시켰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그 노인 돌봄의 공백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요양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고위험군 사망자 수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실제 그러면 이 노인 돌봄이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노인 돌봄의 공백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곳들에 많은 곳이 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대상 중에 가장 큰 고위험군이 노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러면 이 노인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공백이, 돌봄 공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필수 노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방문 돌봄 노동자나 돌봄 가족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확진이 된 요양시설들은 코호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면 외부와 접촉도 중단되고, 그리고 지금 확진이 나오지 않은 요양시설도 면회나 이런 게 전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케어 시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긴급 돌봄 외에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이런 돌봄 공백들이 생기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은 가족 돌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하는 돌봄 가족에게 요양 서비스는 너무나 절실하고, 그리고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시간은 노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사실 이렇게 노인들을 비공식 돌봄을 하고 있는 돌봄 가족의 어려움도 굉장히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돌봄 가족에게 돌봄 공백을 대처할 방법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24시간 돌봄을 전담하는 것뿐입니다. 현재 데이케어에서는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휴원을 반복하고 있고, 긴급 돌봄 형태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과 돌봄 노동자들에게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노동자, 돌봄 가족에게는 더욱 큰 스트레스고, 이걸로 인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대한 긴급 상담 신청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거리두기를 하고 잠시 멈춤을 할 때 할 수 없는 필수 노동을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런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노인들을 돌보잖아요, 집에 가서. 그런데 이런 감염 위험에도 고위험군인 어르신과 병원 동행도 해야 되고 초밀접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중단, 소득 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사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특별 업종 지원 이런 데서 다 누락이 되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 보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필수 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14일 날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점도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런 방문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50만 원 한 번 지급하겠다는 정도에 그쳐서 사실은 생색내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들이 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손소독제는 이 노인 돌봄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감염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거든요. 이런 게 빠졌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스크 수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업체들이 사실은 막 망한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엄청 수급량은 늘어났는데도 정부 재정으로 최소한의 노인들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보호구, 방역 물품도 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나 정부의 그 지원 정책 예산이 좀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 가족들의 어려움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긴급 돌봄이나 단기보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가족이 24시간 집에서 밖에도 나가지 말고 오롯이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적 돌봄에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위해서는 공공 돌봄을 좀 확대해야 된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공공 요양기관들을 확충하는 거,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공공 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과 예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게 노인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필수 노동에 대한 대책, 특히 방문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스크도 하루에 2장씩 필요하거든요. 그걸 전적으로 개인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노인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르신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위험수당이나 기존의 시간제, 비정규직, 불안전 노동을 해결할 수 있는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책 내용에 보면 처우 개선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노인 돌봄, 아동 돌봄 매우 중요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제 예산의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얼마나 코로나 대책 예산이 편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다 함께 돌봄 정도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요. 뭐 아동학대, 노인학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아주 찔끔 예산이 좀 증가했을 뿐입니다. 요양시설의 거리두기, 보육 그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가 되려면 기능 보강과 인력 확보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과 기능 보강 예산은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관련한 예산도 삭감이 됐고요. 이걸 봤을 때 정부의 의지 없음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됨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민간병상 확보, 의료공백 해소,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하라. 도입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비자 기준 즉각 폐지, 홈리스 긴급 주거 및 의료보장 대책 마련하라. 돌봄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충하라. 네, 이어서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상임회장이신 방기용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방기용입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좀 긴데요. 줄여서 한상총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우리 자영업자들이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이 어렵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예상하는 대로.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우리 사회의 팬데믹 사회의 현상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확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는 제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1000명을 연일 오르내리는 확진자 수는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보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계층이나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중에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은 더욱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 있기 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침탈로 인해 우리의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갔었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우리의 삶은 질국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행스럽게 지난 4월 날 정부에서 제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우리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나왔을 때 저는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그 방법 역시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서 골목 상권에 쓰여지고 지역 상권에 쓰여지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누려봤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1차 재난금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우리 자영업들 시장에 전통시장에 가보면 마치 대목과 같은 사람이 붐비는 대목 같은 현상을 일어났었고요. 모든 거의 업종 대부분에 작년 대비 100%에 상이하는 매출 증대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 시기가 5월, 6월,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 제2차 코로나 유행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은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역시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을 통한 지역계층, 어려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듣고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못 봤다면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자영업자 어려운 업종에 두텁게 지원하는 거 고맙고 감사하지만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작은 돈이라도 똑같이 나눠줘서 같이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줘라. 그것이 우리 자영업자한테도 더 효과적이고 매출의 증대를 일으켜서 우리가 임대료로 내고 거쳐내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태는 1차 때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지역적 감염으로 번졌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거나 누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불러오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고통과 혹독한 어려움이 닥칠지 지금으로선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 비롯해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너무 작았습니다. 3조. 재정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많이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3차 대유행은 1차, 2차 때보다 더 광범위하고 엄청난 파기력을 우리 사이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정부가 마련한 3조라는 예산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시 우리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요구했던 전 국민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기자회견도 좀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자영업자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만은 저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 우리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전 국민한테 조금이라도 주는 것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당장의 돈은 적을지 몰라도 그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 크다는 것을 우리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을 그런 방법으로 지급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시기에는 모든 매출도 일어났고 소득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뚜렷하게 늘어났습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원했을 때는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 현상을 일어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실험을 안 해봤다면 정부가 선별적 지원을 고집하는 거 반대할 명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극명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서 그 효과를 증명해 냈고 분석 결과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 때문에 굳이 선별적 지원을 해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선택하려 하는지 저는 자영업자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영업자 대부분이 피해도 크고 2.5단계 방역 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집값 금지 업종 등은 문을 닫고 아예 영업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더 가중되고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어려운데 자영업자들만 지원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돈이 없으면 30만 원 줄 거 20만 원 줘도 괜찮고 20만 원이 안 되면 10만 원을 줘도 좋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5만 원이라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역화폐로 그 지역에 쓸 수 있고 골목상에 쓸 수 있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우리 자영업자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꼭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조 가지고 앞으로 닥칠 우리 자영업자의 줄도산, 줄폐업, 경제적인 대란을 막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K방역이 일부 성공을 거두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선제적 방역, 과잉 대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문 닫고 다 길거리로 내몰린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대책을 내놓다 하더라도 그거는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그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온 국민이 위로받고 위안받고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서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5천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기에, 조급한 시기에 10,000원이 됐든 50,000원이 됐든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멸적 지역화를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방역 단계가 2.5단계, 3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임대료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임대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빨리 조속히 그것을 시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입법을 통해. 그렇게 된다면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겠죠. 그러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데 임대료를 멈추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정부는 그렇게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임차를 내려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처럼 70% 내려주면 50%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건물주들도 동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도적 유인책을 이끌어줘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위안받으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정부에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문종찬 소장님께서 발언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문종찬입니다. 자료도 있고 하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이름은 노동자입니다. 그 노동자가 일하는 곳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8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 정규직이 6만 명, 비정규직이 5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일반 임시직, 용역노동, 특수고용노동, 파견노동 순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호출근로와 기간제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피해가 특정 업종, 예를 들면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현황과 실태 통계조차 파악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하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례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 노동인권복지 네트워크에서 설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냥 관둬라 하는 그런 사업장들. 그래서 그만두고 해고가 돼서 생계형 일자리 알바를 구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다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전직을 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지금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여서 그런 직업훈련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대변 조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것. 이야기가 요구가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문제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도심 제조업은요, 90% 가까이가 10인 미만 사업체 전체 수의 10인 미만 사업체가 90% 가까이 되는 영세 사업장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봉제, 인쇄, 주얼리, 재화 네 가지 업종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제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일감이 줄어서 3일 근무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일감이 조금 회복돼서 3일 동안 일을 하는데 근무 일수를 늘리지 않고 밤 10시, 11시까지 일을 하면서 포괄임금제로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임금 삭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근로조건 저하가 고착화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계약을 정확하게 맺지 않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른바 객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리랜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이력과 소득 증빙의 어려움 때문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 신청도 처음부터 문턱이 높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자료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요. 가구를 방문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느끼는 노동자들이 90%, 91%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회사로부터 기본적인 방역 물품을 제공받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63%였습니다. 그리고 임금 감소,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약 36%, 통신 설치 수리기사들이 25% 정도 수익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새 굉장히 다들 예민해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가구 방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고객의 사적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 경험을 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 중요한 것은 감염 위험을 그렇게 높게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방역 물품이 회사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비율이 100%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3%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나 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들, 자영업자 등 소득 상실과 실업의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정 노동자의 경우에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고 정부와 국회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대상 확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정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지급 기간도 짧고 부양가구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 그리고 실질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380만 명에 달하는 미가입자들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책이 연장되고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현황조차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발 좀 현황이라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차피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텐데 공공일자리라도 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모니터링단 운영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그 현황에 기초해서 정책들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들이 꼭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가 조속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하고 보완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서촌만 해도 상가 중에 많이 이제 그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이 속속히 보이고 있어서 임대료 멈춤법이 꼭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회장님께서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를 하지 못해서 사실 홈리스 같은 경우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동 기부하게 된 일도 굉장히 빈번해서 어쩌면 그 1%의 홈리스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더라도 좀 더 꼼꼼히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엄청나게 정부가 많이 자랑하고 있지만 실업부조로서 기능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또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더 범위를 좁혔거든요. 그래서 시행하자마자 다시금 이것을 대상을 확대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임대료 멈춤법, 재난지원금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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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 노동자 일자리 피해 상황 실태 조사 및 긴급 지원, 고용보험 실업부조 확대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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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 거의 1시간 가까이 했는데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